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합니다. 안세영은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소속팀과 상의해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7년을 악착같이 참았다는 안세영의 작심 발언들 여러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른바 27세 규정으로 대표되는 협회의 낡은 규정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도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금메달로 정상을 찍은 순간 안세영은 부상 관리와 선수 육성, 훈련 방식 등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 전반을 지적했습니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작심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자 안세영은 곡해하지 말아달라 선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SNS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파리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선수들은 애둘러 착잡한 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 네.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세영 인터뷰의 핵심으로 배드민턴계는 이 말을 주목합니다. 대표팀과 함께하긴 힘들 것 같고 개인으로는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 또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야박하지 않냐는 발언입니다. 과거 수영 박태환, 피겨 김연아처럼 안세영 전담팀을 꾸린 뒤 개인 자격으로 별도 후원사와 함께 해외 투어 생활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현행 협회 규정상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국가대표로 5년 이상 활동한 은퇴 선수, 그것도 여자는 만 27살이 넘어야 합니다. 22살인 안세영은 앞으로 5년 동안 협회 허락 없이는 해외 경기에 원칙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대표팀 경기력과 선수들 간 형평성, 또 메인 스폰서 요넥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협회 입장에서 마냥 안세영 편의를 봐주기에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다만 안세영이 분노가 금메달 원동력이며 배드민턴 협회도 양궁처럼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직격한 만큼 새 시대에 맞는 규정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 대표팀의 올림픽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 안세영의 발언들을 보면 폭탄 발언에 전조가 있었는데요. 발언 시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인도네시아 오픈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그동안 부상에 대해 자신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인터뷰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제가 다 많은 걸 이야기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할 말은 많지만 짧게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배드민턴 국가대표 미디어데이. 당시에도 안세영의 부상 관련이 큰 이슈였습니다. 스스로 밝힌 부상 회복 정도는 80%. 이때도 부상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못한 게 많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범하게 올라올 것 같다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저도 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 이런 것도 많이 그래도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으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협회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안세영은 이를 알리기 위해 자신에게 눈과 귀가 가장 많이 쏠린 때를 택한 셈입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올림픽 이슈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안세영이 올림픽 이후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런 정도의 수위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산림청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40대 남성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조종사가 다쳤다고 하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헬기 조종사 한 명이 다쳤는데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헬기가 야산에 추락해 있는데요. 동체가 크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유리창도 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절단기로 동체를 자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32분쯤입니다.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아리의 야산입니다. 헬기 기종은 A350으로 소형 헬기인데요. 산림청은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작업을 하다가 헬기가 고압 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헬기엔 기장 45살 강모 씨만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다행히 가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전과 협조해 현장 인근에 전기 단선 조치를 했습니다. 또 산림청은 현장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정확한 추락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서울시내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공격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오늘 아침에 송치됐군요. 네, 오늘 아침 8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닷새 만인데요. A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혐의인정. 안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창, 즉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는 1차 구도소견을 경찰에 내놨습니다. 네, 또 범행 동기도 어느 정도 밝혀졌죠. 네, 서울 동자동에 있는 여인숙에 사는 A씨는 과거 2년 정도 노숙 생활을 해왔는데요. 피해자와는 노숙하던 시기인 지난해 5월쯤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친분은 있었지만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살갑게 대했는데 피해자가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는 겁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쌓인 감정이 이날 격해지면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5살 아이를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놓고 내버려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동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관장이 알았을 것으로 보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양동훈입니다. 네,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군요. 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오늘 오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뒤 피해 아동이 끝내 숨지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피해 아동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관장이 알았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관장이 피해 아동을 구호해야 한다는 다른 사범의 건의를 거절하고 관장실 안에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이를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점, 피해 아동이 홀수 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 등을 볼 때 관장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관장은 검찰에 송치될 때 피해 아동에 대해 예뻐하던 아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울먹였지만 수사기관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또 A씨가 아이를 매트에 넣기 전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리고 60차례 정도 피해 아동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려 찢고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피해 아동을 매달리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태권도장 매트 안에 갇혀 질식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아이는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가 다른 아이들도 학대했다는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으며 원생 250여 명 중 다른 피해 아동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도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상황을 분석해주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대응 법리를 마련해주는 등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경영에 관한 고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에 어떻다 할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대법관 재직 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물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50억 클럽 인사 6명 가운데 1명인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달여 동안 자신의 아내와 아들 명의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약정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 간부들도 오늘 기소가 됐죠. 네,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 신문 부국장을 지낸 성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금품 12억 원을 건넨 김 씨도 배임증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요.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3개월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보도를 받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조 씨도 같은 청탁을 받고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아 왔는데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기사 관련 청탁은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혐의로 조 씨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일보 출신 김모 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존폐를 놓고 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며 한심하다고 반응했지만 해당 제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 대표의 제안과 그리고 이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반응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자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대여도 상관없으니 민생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앞서 어제 자신이 제안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에 야당이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한 겁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난하며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는데요. 다만 한 대표의 제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다며 한번 살펴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야 대화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은 또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20분 동안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식상으론 김 의장이 취임 인사차 진 의장을 방문한 자리이지만 22대 국회 대치 국면 속에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습니다. 양측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부터 서로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회동 뒤 김상훈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정책위의장이 앞으로도 정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론회 제안이 오간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의장이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진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그러기로 했다고 답했다고 진 의장이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향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마 기간이었던 지난 7월의 호우와 열대야가 역대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의 무더위와 기습호우 기세도 만만치 않아 또 다른 기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희웅 기자입니다. 하늘이 뚫린 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는 내렸다 하면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1년에 한 차례 보기 힘든데 지난 7월은 달랐습니다. 군산 옥도면에 146mm, 익산 함담면에 125.5mm, 서천 마서면에 111.5mm 등 전국 곳곳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무려 9차례나 기록됐습니다. 특히 전북과 충남의 호우는 200년 만에 처음 보는 강도에 비었습니다. 한 달 평균 강수량도 383.6mm로 평년보다 많았는데
경기도 파주에는 지난 17일 1강수량이 무려 385.7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7월에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활성화된 것은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과 북극의 적은 해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와 함께 찾아온 무더위의 강도도 역대급이었습니다. 낮더위보다 밤더위가 더 심했는데 7월 평균 최저기온이 23.3도로 1994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도 평년보다 3배나 많은 8.8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그간 최악의 폭염배로 기록된 1994년과 2018년을 모두 제친 기록입니다. 7월 27일에서 31일 사이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으로 확장해 뒤덮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점차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7월 2일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으며 상위 극값 1위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8월에도 폭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열대야 일수 역대 1위와 5년 만에 40도 폭염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이상 밤낮 없는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8월에 또 다른 역대급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밤낮이 없는 무더위에 냉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다음 주까지를 전력 수요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최하영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한데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새벽 6시부터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84.2기가와트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9기가와트 높은 수준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93.4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시간대 공급 능력은 103.7기가와트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앞서 그제 오후 5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3.8기가와트까지 오르며 여름철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당시 전력 예비율은 9%로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최대 전력 수요가 올해 들어서만 7차례 경신되면서 전력거래소가 긴급 점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벌써 여름철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비상이라고요? 네,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냉방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업계가 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생산 활동에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다음 주에 생산 활동이 완전히 재개되면 또 한 번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2.3에서 97.2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원전을 동원해 전력 공급 능력을 최대 104.2기가와트까지 준비해놨지만 폭염과 태풍 같은 날씨가 변수입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수요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와 전력당국은 오는 9월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파리올림픽 폐막이 벌써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권도 국가대표팀이 막판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기대주 박태준 선수를 시작으로 태권도 종주국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국 태권도가 종주국의 명예를 걸고 파리에서 금빛 사냥에 도전합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때는 금메달 2개를 따내며 금맥을 이어갔지만 도쿄대회에선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에 그치며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8년 만이 자존심 회복에 나설 첫 주자는 남자 58kg급 박태준. 먼저 16강에서 베네수엘라의 요한드리 그라나도 선수와 맞붙습니다. 박태준은 지난 2월 국가대표팀 선발전에서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장준을 꺾고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 무대인 만큼 겁없이 준비한 거 전부 다 무대에서 펼치고 꼭 파리 포디움 꼭대기에서 애국가 올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서건우도 시상대 위를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 체급에 도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훈련했던 거 다 펼치고 올 수 있게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도
올림픽에서 한번 일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다빈과 첫 국가대표 마크를 단 김유진 두 태극낭자도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 때 노메달 수모를 씻어내기 위해 출격합니다. 파리올림픽 폐막을 나흘 앞둔 오늘 한국 태권도 선수들이 금빛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와 함께 보시죠. 만나고 싶은 사람,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밝혔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보고 싶은 사람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에도 잠깐 만나 뵙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또 이 꽉 막힌 이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 네,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는데요. 작가님이 잊지 않고 직함도 바꿔놨습니다. 예. 예. 부총장 맡게 되신 거 예.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만나고 싶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거는 뭐 영수회담을 간접적으로 제안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총선 직후에 영수회담 할 때는 여당이 이 대표 자리가 사실상 좀 공백 상태에 있던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이제 8월 18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순서는 여야 대표 회동부터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여야 대표 회동이 있고 그 결과로서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하는 뭐 이런 회동을 할지 안 할지 검토가 그때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난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양자 회동이 아니라 한동훈 여당 대표도 들어가는 3자 회동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지난번에 있었던 영수회담 그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A4 용지까지 준비해 가서 읽을 정도로 꼼꼼하게 이제 준비해 갔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저 만남이 꽤 만족스러웠나 봐요. 뭐 그때 당시에 또 의료 뭐 논쟁도 있고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영수회담의 결과들이 좋게 평가받은 부분들이 있었죠. 예. 물론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약속한 것과 달리 먼저 이렇게 많이 읽은 것에 대한 뭐 후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후보 토론회 속에서의 답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제 신지호 전략부총장 말씀처럼 이제는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바라는구나라고 할 정도의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든 어디든 민생을 중심으로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좀 부드러운 톤의 여야 협치가 있고 난 다음에 여야 간에 풀지 못한 건 대통령하고 풀게. 이런 정도 해야지 저 말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법사위나 방통위 관련돼서는 거의 뭐 죽게 살기로 싸우다시피 뭐 퇴진운동 하다시피 또 탄핵이라든지 혹은 뭐
무슨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아주 뭐 흉흉한 얘기만 해놓고 난 다음에 본인만 떡 가가지고 나는 대통령하고 민생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까. 지금이라도 저 말씀을 좀 제대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먹사니즘을 가지고 당도 좀 그게 더 이미지 메이킹이 되게 하고 뭐 사회 법사위보다는 뭐 보건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정무위라든지 그래서 금융 부분도 좀 풀 수 있도록 뭐 선발을 터고 검투세 같은 경우도 폐지하는 것도 우선은 내가 먼저 할게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대통령하고 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빛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잔지, 삼잔지 뭐 그런 형식을 떠나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전국을 뭔가 내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의도가 좀 있겠죠?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대통령과의 회동은 형식이고요. 예.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벌써 탄핵 소추 7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석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 의결부터 해가지고 직무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무슨 직무집행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찾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이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부터 해놓고 심자랑부터 해갖고 직무정지 시켜놓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방통위 현장 조사 가갖고 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겠다 이런 식의 그냥 막 던져식 이 탄핵 남발 이런 행위를 그럼 뭐 자제한다든가 앞으로 대통령과 만나갖고 계속 접점하는 이 평행선 우리도 뭐 좀 유연해질 테니 뭐 대통령 여당도 좀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정도 지금 뭐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뭔가 좀 전향적인 뭔가를 비치면서 뭐 회동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죠. 예.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에서 영수회담을 살짝 띄우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걸 바로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발언 들어보시죠.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래서 시급합니다. 둘째,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뭐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뭐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당 대표가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야 대표끼리 좀 만나고 그 이후에 뭐 대통령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10번 하고 특검을 7번 했나요? 그게 아니면 뒤집어진 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뭐 다른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우선은 이 여당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을 살포시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좀 약속된 플레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약속된 플레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현재 이 당의 시스템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아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최근에 금투세 논란에서 민주당조차도 핫뜨거라 하는 입장입니다. 뭐 사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여러 가지 어떤 당이 애매한 시츄에이션을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 또 민주당으로서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은 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국, 전당대회 중에 이렇게 어려운 형국을 맞이한다는 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영수회담을 통해서 통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종부세 폐지, 금투세 폐지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뭐 그런 부분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층을 확장해가는 너무 뭐 일극체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점 아닌가.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게 법사위 운영입니다. 예. 법안 중에 민생 법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엉뚱한 법안 청문회 하고 청원 소위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법안 심사 소위가 거의 계류된다면 이거는 민생과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거긴 정청래 위원장의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정청래 위원장이 또 최민희 위원장이든 어떤 상임위원장 통해서 조금 더 민생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기자들이 보기에도 현장에 보더라도 태도가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줘야지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내부적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 개인 번호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던데 대통령실에서 그럼 거국적으로 영수회담 다시 한번 해보자. 한동훈 대표 제외하고라도 둘이 만나보자.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현재로서는 없다고 되겠죠. 보십니까? 그리고 예. 이제 그 정도가 뭔가 만들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뭔가가 이제 이렇게 좀 축적이 돼 나가야 분위기 되는데 조성이 돼야 분위기 된다.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저렇게 2개의 특검에 4개의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여의도에서 거의 폭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장악한 이 입법 권력이 폭주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근데 민주당의 그 탄핵은 사실상 탄핵은 뭐죠? 어떤 공직자가 그 직위에 있는데 도저히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파면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건 7건의 그 탄핵은요. 그 파면이 목적이 아니고 직무정지가 목적이에요. 직무정지를 통해서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자. 근데 지금 방통위도 그렇게 하겠다. 심지어 10월에 헌재 재판관들 국회 지명 3명 몫이 이제 임기 종료가 되는데 그것도 처리 안 해주면 헌재가 7인 체제는 돼야지 무슨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헌재도 마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의 이제 이 국가 기능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민생이 엄혹하다 그러는데 민생을 엄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이끌고 가는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능합니다. 그 여야 영수회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보는데 어젠다라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서는 먼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여당 대표부터 만나야 그래야지 된다.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순서다. 박정훈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민생 문제 놓고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되면 맞짱 토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되면 박찬대 원내대표라도 해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 자체가 오히려 지금 오늘 뉴스도 나옵니다만 정책위 의장단 간의 실질적인 토론이 중요한 거지. 자칫 그 토론을 한다 양당 대표가 하는 것은 경쟁적 관계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토론을 떠나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입장을 나누어 가지는 게 훨씬 더 전체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토론 행사라는 것은 나도 당신 못지않게 실력이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다른 정당 대표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매칭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그 성과라는 게 시너지적인 측면보다는 제로섬이어서 그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책 문제에 최근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금투세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 없어도 나는 박찬대 원내대표랑도 할 수 있다. 오늘 토론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한 1시간 전에 그 이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원래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오늘 원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그냥 그 주가가 폭락하고 되면서 급히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서 그 취소된 거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공동 개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가서 한동훈 대표랑 그 뭐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예. 한동훈 대표는 수사마에서 뭐 잘 모르면 누구 보조 인력 데리고 와도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1시간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래 격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나와야 되지만 예. 지금 그렇다 하니 난 격식 같은 거 안 따지고 저 박찬대 원내대표랑 그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한심하다? 한심하다라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자기 당 원내 부대표가 자기가 원내대표고 자기 같이 원내대표단에 있는 원내 부대표의 그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성의 있게 받아갖고 한 거를 한심하다 이건 거의 망언에 가까운 그 답변을 내놨어요. 예. 그런 답변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뭐 사실은 토론의 저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건가요? 한심하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겠다는데 그럼에도 조금 불구하고 더 검토해 보겠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검투세 폐지에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진성준 의장과는 입장이 좀 다른 다르죠. 건가요? 결이 진성준 다른 의장은 거죠. 여전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시행해야 거죠. 된다는 예,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거죠. 그걸 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정리해 달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예. 요청입니다. 민주당 안에 검투세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결정이 안 다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솔직히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대표 권한대행이 박찬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프로토콜 상으로는 어쩔 수 예. 없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고 오히려 그렇다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기분만 나쁠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마치고 어떤 방식으로는 서로 예방을 하든 혹은 비공개 회동을 시점을 하든 그 이후로 놓치는 게 그리고 낫다. 난 다음에 예. 뭐 정책위 의장 간의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합의를 갖든 그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동훈 대표 얘기에 그럽시다 이렇게 찬성한 게 있어요. 네. 요즘 워낙 더운데 전기료 좀 깎아주자 한동훈 네. 대표가 제안하니까 민주당이 바로 찬성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기세를 다 내리자는 게 아니고요. 전기료죠. 이 취약계층, 특히나 이제 폭염 요 기간 동안에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예. 그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펴보자 하는 건데 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번 폭염이 예년하고는 또 달리 굉장히 그 심각한 폭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요번 여름에 그게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뭐 전기 바우처라든가 예. 전기 사용 바우처라든가 이런 거를 취약계층을 선정해 갖고 거기다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이제 늘 이제 여야 간에 법 개정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취약계층은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우처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에 전기료 올해 걱정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그럽시다 했기 때문에 이거 속도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조금 누진 세율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예. 에어컨 틀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조금 더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 정책위 수준에서 협의를 내면 저는 뭐 한시적인 뭐 시혜 할 수 있고 바우처 제도도 할 수 있고 뭐 혹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정책 얘기를 건전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 간에 이런 논의가 오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근데 전기료 감면 얘기한 게 좀 돌출 발언이었다. 원내에서는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상황인 그게 이제 건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예. 한전의
적자가 그야말로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갔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전기료 인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예.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한 전기료 인상은 좀 불가피한데 너무 그걸 많이 올려버리면 또 이제 서민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올려놓은 거를 다시 법 개정을 해갖고 한동훈 대표의 저 제안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예. 지속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한 거지. 예. 저거는 어디까지나 폭염. 이번 폭염이 또 유난히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견이 있었더라기보다는 좀 오해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나홀로 부산행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다. 저 사진은 지금 부산에 간 사진이 아니고 지난해 휴가 사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비공개로 네. 부산에 갔는데 윤 대통령하고 일정이 다른가 봐요, 휴가가. 윤 대통령은 통영을 가셨다고 예. 하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뭐 낮에는 활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큰 틀에서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가까운데. 전혀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은 강원도 속초로 가셨는데 예. 부인이 부산에 갔다. 예. 이걸 왜 저렇게 사이가 나쁜가? 뭐 예컨대 예. 트럼프 대통령 예. 부부처럼 왜 같이 올 때 같이 안 오시지? 그런데 저런 정도 통영과 부산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공식적으로 저런 활동을 하면서 또 뭐 이 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저녁을 같이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통영 부산 사이는 차로 얼마나 뭐 한 2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이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좋게 판단한다면 효율적인 부분이고 또 뭐 내부 속사정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저렇게라도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통영 그 장면 공개됐을 때 네. 대통령 혼자 휴가 갔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뭐 따로따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저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거리니까요. 예. 예. 뭐 따로 갔겠나 싶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일정을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뭐 영부인이 휴가 보내는 사진을 꼭 뭐 국민들이 꼭 확인하고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렇게 비공개, 비공식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좋을 때도 좀 많다라고 봅니다. 예. 이 질문은 신조 부총장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휴가철이긴 한데 당내 분들하고 식사 정치 네. 계속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뭐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네. 분위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던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칼잡이 출신이니까 사람이 굉장히 뭐 냉혈한 일 거다, 까칠할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평들이 있었는데 실제 뭐 밥을 같이 먹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다. 뭐 거의 10중 8구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이제 선거 전에 뛰어들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거고 이 식사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같은 뭐 조직원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밥 같이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스킨십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 이런 또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의식하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같은 질문 드리긴 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과도 일정을 좀 잡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 나경원 의원은요 예. 첫날 그 초청 대상이었어요. 예. 첫날 그 조경태 의원하고 또 권성동 의원 그때 초청 대상이었는데 본인이 무슨 그 변경 불가능한 무슨 선약이 있어갖고 좀 못 오게 됐다. 이런 적이었고요.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예. 볼 거라고 봅니다. 조배숙 의원은 호남에 동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대표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호남 동행 일정이 짜여진다면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조배숙 의원이 어쨌든 전북을 대표하는
분이고 예. 과거에 어쨌든 지금 광주, 전남, 전북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 총선에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망심스럽다 할 정도의 토론에서 근데 한병도 의원하고의 토론이나 박지원 의원하고의 후보하고의 토론에서도 조금 미달된 총선 후보로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 때부터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해서 좀 진심을 다해서 국민의힘이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끊어졌던 그런 어떤 그 서진 정책에 대한 복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조배숙 의원이 갖고 있는 호남에서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아마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호남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메시지와 또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친정 체제를 구축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부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오늘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럽긴 뭘 부러워요.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원보이스. 이준석 대표가 나이는 젊은데 생각하는 건 굉장히 기존 정치 틀에 좀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개혁에 실패하면 본인도 실패한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 체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통령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그건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 관계에서 실패해서 본인이 이준석 쫓겨난 대표도? 측면도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준석 쫓겨난 대표도? 측면도 예, 있잖아요. 예, 예. 이준석 대표 때는 대통령 임기 초고 아하. 또 대통령이 가장 공천에 강할 영향력을 때. 미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상황이고 아. 하니까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사실상 임기 초에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뒷받침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통령이 당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와 같진 않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체제가 들어서는 거를 사실 용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한 건데 못 막았잖아요. 네, 뭐 쫓겨난 이준석과 용산에서 막아도 대표가 된 한동훈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 이렇게 받아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죠. 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부러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짧게 논평. 예. 이준석 의원이 의도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동안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고충에 대한 회고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여당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해도 대통령실과의 조응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겪어야 될 과정이고 뭐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허용해도 되는지 가능성을 살피던 시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범 사업 검토 결과 훈련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일과 후에만 지급하는 지금의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병사들에게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한 지 4년이 흐른 지금 평일엔 일과 시간 이후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휴일엔 오전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휴대전화를 허용해왔습니다. 병사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고립감을 해소해 병영 악패습 개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용시간 확대가 국정과제로도 제기됐습니다. 정서적 또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크겠고요. 제가 볼 땐 의사소통의 창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꽤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범부대를 선정해 일과 중에도 허용 가능한지를 검토해왔는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부대의 간부들로부터 근무와 교육 훈련의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과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보고된 겁니다.
특히 보안 위반이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 악성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되면서 사용 시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용 수칙을 위반했을 때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위반 건수는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전면 허용과 관련된 시범 사업을 중단한 뒤에 일과 후에만 지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과 후에만 허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급진보하지 않는 이상 일과 중 휴대전화 허용은 없을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군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을 허가하고 훈련병도 주말에 하루 1시간 동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군정부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군무원의 첩보요원 기밀 유출에 이어서 이번엔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과 관련 사건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보사와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속 상관인 B 사령관을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B 소장은 지난달 국방부 조사본부에 A 준장의 하극상을 보고하며 사실상 고소했는데 이에 맞서 A 준장이 B 소장을 상대로 맞고소에 나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과 6월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한 뒤 이 같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클릭 한 번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유통 대상을 전 세계 처음으로 유통업까지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알리가 중국 18만 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넘어간 개인정보는 삭제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AS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한층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나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까지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송 대상은 회원관리번호와 등급, 구매 상품, 가격, 판매자 정보, 결제 방법, 배송 위치와 운송장 정보 등 사실상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국내 인허가업종인 금융이나 은행, 통신사들과 달리 유통에선 별다른 진입 규제 없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 개인정보를 받아 재가공하는 데이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달, 보관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본금 1억인 거거든요. 그걸 맞추면은 그 다음에 뭘 보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어쨌든 목적해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게.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때도 해커가 친구 추가 기능만으로 회원 일련 번호를 찾고 이를 조합해 익명 채팅방 이용자의 실제 아이디와 연락처까지 찾아낸 만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원치 않은 정보가 양산돼 무단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정보를 넘기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려운 데다 특히 시커머스 등 해외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내부에서 유출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경우는 동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별적인 정보들을 다 가져가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후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 관리 능력 심사 기준을 만들고 데이터 유통 추적 시스템도 개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규제 사항을 모두 법이 아닌 고시로 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정된 규제 실패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 협회를 직격했던 안세영 선수,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합니다. 함께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던 배드민턴 협회장은 오늘 오전에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갈등이 없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 귀국이 몇 시입니까? 네, 지금 비행기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3시 반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출국할 때도 취재진을 만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인터뷰 이후에 추가로 다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배드민턴 메달리스트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고도 협회와 의견이 달라서 논란인데요. 안세영 선수는 협회에서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고요. 반대로 체육회는 본인 의사에 따라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안세영 선수는 환희로 가득해야 할 순간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금메달을 딴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였는데요. 대표팀이 자신의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망했고 계속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은퇴를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자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는 오늘 안세영 선수가 귀국길에 더 자세히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장은 오늘 오전에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선수단과 함께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급히 항공편을 따로 구해서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김택규 회장은 갈등이 있었던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오진 논란은 파악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선 가슴이 아프다. 다만 협회가 잘못한 것처럼 비치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회 보도자료는 아마 오후 6시 전후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대한체육회는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안세영 선수가 귀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귀국길 오를 때 인터뷰 보니까 한국에서 다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추가 폭로할 게 있다, 이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금메달 따내고 난 직후에 이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 폭탄 발언 중에는 자세하지 않은 대목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금메달 따고 난 뒤에 이 부상을 당했고 오진이 있었다. 오진이 있었는데 이 훈련과 경기를 계속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난해 말에 진단을 해보니까 진단할 때 의사의 소견이 올림픽 나가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진은 어느 병원에서 어떤 그 의사에게 받은 건지, 예를 들면 본인이 선택한 병원인지 아니면 협회 쪽에서 주선한 대표팀을 관리하는 그 병원이었는지, 그리고 그 오진과 재검진 사이에 협회 측이 이 부상을 무시하고 훈련과 대회 출전을 강요한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한 건지 등등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 불참 사유와 관련해서는 기다리라고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귀국길에 안세영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는 선수 의사로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선수 의사가 아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일단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자세한 거는 팀이랑도 상의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앞으로도 저 일정도 뭐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좀만. 네, 뭐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 본인이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왔었는데 지금 안세영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 아무 말 말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참을 강요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됩니까? 전혀 상반된 얘기죠. 먼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언론 보도 보면은 믹스드 존이다. 그리고 뭐 공식 기자회견이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믹스드 존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장이 있고 경기장 내에 프레스룸이나 라커룸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죠. 경기장에서 퇴장해서 이런 부대 시설로 가는 통로 안에서 기자들과 이 선수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즉석으로 몇 마디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이건 이제 믹스드 존 인터뷰라고 얘기하고요. 경기장 안에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인터뷰룸 또는 프레스룸이 있거든요. 경기 끝나고 몇 분 후에 와서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거, 이때는 메달리스트 전부 다 참석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 인터뷰이고요. 여기서 불참했다고 나오는 기자회견은 파리 현지에 이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일종의 우리 선수들 베이스 캠프라고 할까요? 거기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 코리아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대한체육회가 주최를 해서 메달 딴 우리 선수들 다 와서 좀 우리끼리 편하게 좀 더 긴 시간 인터뷰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고 깊숙한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어제 배드민턴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모두 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이 준비가 진행이 됐고요.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참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안세영 선수는 그 이전에 대한체육회의 해명으로는 선수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잠시 후에 이제 귀국하는데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나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냥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 듣고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그냥 대기하라. 이것은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죠. 강요, 그러니까 무관의 강요를 한 거죠. 아니면 제지를 한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한체육회 주최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안세영 선수는 협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협회라고 한다면은 뭐 배드민턴 협회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아직 대한체육회인지 배드민턴 협회인지는 안세영 선수의 말로는 정확하게 좀 구분은 힘든 상태입니다.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비행기 편을 앞당겨서 오늘 오전에 먼저 귀국을 따로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안세영 선수랑 갈등이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해가지고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세영 선수하고 갈등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협회로서는 해줄 거 다 해줬다. 라는 이제 주장도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갈등이 없었으면 안세영 선수 금메달 따고 난 직후에 이 폭탄 바로 나왔고 파문이 이렇게 큰데요. 그 자리에서 왜 그 기자회견 열지 않습니까? 억울한 입장을 밝히는. 그 억울한 입장을 밝히면서 안세영 선수가 동행해서 우리 갈등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소동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원래는 이 선수단하고 또 같은 비행기 타고 귀국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귀국행 이 비행편을 변경해서 혼자 먼저 들어왔거든요. 왜 그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취재진들 피해서 좀 불편한 질문을 받고 싶지 않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안세영 선수와의 일어났던 일들과에 관해서 질문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먼저 비행기 타고 먼저 들어온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이런 답변들을 한 것은 좀 오히려 이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안세영 선수의 폭탄 발언 직후에 그래도 대표팀 감독이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고 하면은 예. 최소한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는 안세영 선수의 불만이 뭔지 살펴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도록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국내에 와서 이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팀 감독은 오히려 나는 알고 있었다. 나와는 상관없다. 안세영과 협회의 문제다. 이렇게 자신은 선을 그어버린 얘기하고 이 협회장은 우리는 안세영과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질러버리면 오히려 불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예. 대응력이라는 점에서. 오늘 오후 5시나 6시쯤에 배드민턴 협회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낸다곤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세영 선수가 7년을 악착같이 참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노는 나의 힘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금메달을 딴 직후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대회는 다 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심에 나갔었는데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그래서 대회 나가는 거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좀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얘기를 금메달 걸고 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버텼다는 얘기인데 분노가 힘이 됐다니까 참 착잡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그 부분, 부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혹사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부상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표현한 7년간의 이 분노, 예. 크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예. 하나는 부상 이후에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받지 못했다. 또 하나는 선수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이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먼저 이제 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상 이후에 지난해 말 검진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불가능하다. 그런데 통증에 적응하는 것이 대책이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통증에 적응해라.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훈련과 대회 참가하면서 이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너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는 대표팀의 트레이너가 있죠. 예. 근데 트레이너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담 트레이너를 요구한 겁니다. 전담 트레이너를 요구하는 걸 처음에는 협회에서 들어주지 않다가 그래도 안세영인이 트레이너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예. 해촉돼서 올림픽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 몸이 완치가 않은 상태에서 예. 올림픽에 나가는데 끝까지 왜 해주지 않느냐 그 몇 개월 동안. 근데 협회 입장에서는 예산 그리고 대표팀 전체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만한 요인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기력인데 이 선수 관리. 근데 앞서서 인터뷰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다른 나라 선수들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준 높은 이 클래스 높은 선수들의 대표팀 관리 시스템 등을 보니까 우리는 이게 왜 안 되지? 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육 프로그램 운동 등이 1년 360일 똑같았다. 다른 나라는 트레이너가 몇 명인데 우리 이것밖에 안 돼. 이 얘기인데 이게 비슷한 현상이 이미 야구와 축구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올림픽 개막 전에 축구협회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독이 누가 오느냐 이 얘기를 할 때에 웬만한 감독 와서 지금 손흥민 등등 해서 해외파 선수들 휘어잡을 수 있겠느냐. 그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예. 이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야구도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들이 와가지고 우리 야구단 현실을 봤을 때 답답한 건데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이거 보고서는 이 요구한 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밝혀져야지 우리 배드민턴 협회가 일부는 수긍해야 될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은
수긍하지 못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는지는 좀 얘기를 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슷한 얘기로 이전에 이 개인 종목에서는 김연아와 박태환이 비슷한 사건이 터졌거든요. 예. 다 연맹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연아하고 박태환은 후원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개인 전담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연맹 협회와 관계없이 본인이 스케줄 잡고 본인이 국제대회 나가고 내가 내 돈 내고 내 개인 전담 트레이너를 채용을 했죠. 그리고 협회는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는 이런 이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아, 그게 안 된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이 기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안세영 선수를 SK텔레콤은 박태환 선수를 후원했던 SK텔레콤 정도처럼 그 정도 액수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안세영 선수가 자기 개인으로 자기 팀을 꾸려서 일정 담당하는 사람 따로 매니저 따로 전담 트레이너, 전담 코치 이걸 다 못 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도를 만약에 이 배드민턴 협회에 요구했다고 한다면 배드민턴 협회도 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개인 자격으로 하려고 해도 그 기준이 지금 굉장히 낡은 기준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예. 대표팀과 다시 가기 힘들다. 이제 개인으로 국제대회 뛰겠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협회 규정상 이 배드민턴 발전에 공을 많이 세운 선수 여자는 27세 이상이어야지 된다. 개인으로 뛰게 인정을 해주는데 27세 이상이어야지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지금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인 겁니다. 지금 22세인데 27세가 되려면 5년을 기다려야지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올림픽 금메달 때문에 정점이 올랐는데 5년의 세월을 대회에 참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그렇죠.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정 다툼 얘기 나온 것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규정 아마 바꾸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고 까다롭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거 누가 바꾸느냐? 사람이 임원이 모여서 안세영 선수 이런 면이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바꾸자라고 하면 금방 바꾸는 건데 이거는 뭐 형평성 등등 그리고 이런 전례가 없다 해가지고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용재 선수 같은 경우에 대표팀 은퇴하고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뛴 사례가 있거든요. 단 나이 제한은 충족이 됐습니다. 충족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안세영 선수와 협회와의 이게 뭐 대결이나 경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안세영이라는 선수도 우리가 살리고 협회도 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이 제한 굳이 27세라고 묶어놓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세영 선수 살려주면서 협회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겠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고 비판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윈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또 이 협회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동안 잘못된 게 있었다면 시정 조치를 하고 또 그 경고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양궁이 부럽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양궁은 협회가 그렇게 잘 돌아가고 양궁팀은 우리 협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자괴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양궁이 왜 이렇게 잘하느냐 이게 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수없이 반복된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도 좀 쑥스러운데 뭐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대표팀 공정한 선발,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이 뒷받침된 스포츠 과학이 적용된 이런 훈련, 이거 뭐 너무 쉬운 얘기예요. 쉬운데 이 쉬운 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건데 이 배드민턴은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불만을 터뜨린 지점, 뭐 똑같은 훈련, 뭐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훈련 방식, 그 협회의 이런 그 관리 등등 중에서 이 우리 배드민턴 협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개인인 22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 한 명의 선수하고 협회가 대결하는 국면을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배드민턴 뭐 협회가 조금 전에 저희가 뭐 귀국 장면도 협회장 모습도 봤지만 잘 모르겠는데 몇 명이에요, 인원이 협회가? 한 40명 정도 임원을 얘기합니다. 임원만 40명 정도인데 사실 스포츠 단체의 임원 구성은
실질적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행정 업무를 보는 최종 결재권자는 형식적으로는 회장이지만 상임 부회장 또는 전무이사 자리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직원들 몇 명이 있는데 임원들은 대부분 다 회장이 자기와 잘 아는 측근들을 다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 부회장이나 뭐 비상근 부회장이나 비상근 이사로 등록이 되면 조금 이제 그 운영비 보탬도 되고 이런 후원금도 좀 받고자 하는 명목상의 그냥 임원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어쨌든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도 들어간다고 하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가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에도 또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뭐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문체부도 똑같은 일종의 실수를 거듭했다라고 보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 결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수습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 빠른 시간에 조사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생각해 보면 실수가 많았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뭐 조속한 결론도 좋지만 좀 시간을 주는 대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결코 이게 무슨 형사 사건처럼 어느 쪽이 굿맨이고 어느 쪽이 배드맨이냐 이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배드민턴 협회도 바로 세우고 안세영 선수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경위조사하고 배드민턴 협회 그 행정 업무까지 다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값진 금메달을 따고도 안세영 선수 귀국길이 착잡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인데요. 여전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저도 오늘은 계곡을 방문해봤는데요. 시민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곡의 의자에 앉아서 발도 담궈봤는데 확실히 체감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도심에서의 열기를 금세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동 수도권 지역에도 소나기가 지났는데 이후에는 비가 그치고 습도만 잔뜩 높아져 호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도 31도까지 올랐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높습니다. 연일 이렇게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 물과 그늘이 있는 계곡을 방문해서 더위를 식혀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19일째, 서울에는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오후에 접어들면서 열기는 더욱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은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고 체감 온도는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이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영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 동안 계속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며 전국에 기습적인 비를 뿌리겠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동쪽은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경북 지역은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언제든 강한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위험이 큰데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추계곡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해수욕장엔 평일인데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물놀이를 즐기면서 더위를 잊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 피서객들이 보이는데요. 그곳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따가운 햇볕에 모래사장도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요. 하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더위를 조금은 식혀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이곳 대천해수욕장을 찾았는데요.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물을 뿌리면서 물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보려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모래사장에선 가족 단위로 온 피서객들이 파라솔 아래에서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양산을 들고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더위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곳 대천해수욕장에는 올해 여름 개장 이후로 40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았는데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장 관계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곳 충남 보령에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고 체감온도도 35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큽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두통이나 현기증 등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 수요와 가격 상승 영향에 호조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액이 37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컸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흑자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6월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인 1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IT 기기와 석유 제품 수출이 뒤를 받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됐지만 상품 수지 흑자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경상수지 흑자액은 예상치보다 100억 달러나 많은 377억 달러에 달해 역대 세 번째로 컸습니다. 다만 내수 경기 부진 탓에 수입이 크게 감소한 영향도 있는 만큼 하반기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며 제조 장비와 항공기 등 수입이 증가하면 흑자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국인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 전운 고조 등이 하반기 변수로 꼽혔습니다. 미국 경기라든가 AI 관련 투자 관련 이제 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주요국 통화 정책 방향,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좀 전개 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우리 국민의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6월 증권 투자액은 66억 3천만 달러 증가했고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액은 23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엔저 현상의 일본 여행객이 계속 늘면서 만성적자인 여행 수지는 9억 달러로 소폭 확대됐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어 하반기 들어서는 여행 수지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와 관련해 피해 업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와 피지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8월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전자금과 신보 기보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 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가 소상공인들의 정산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상품 배송이 완료된 다음 날 정산 금액의 70%를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고객이 구매를 확정한 다음 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1번가는 오는 11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소상공인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급반등했던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은 하락 출발 뒤 장중 반등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27% 내린 2,515.27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2%대 반등으로 2,58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0.14% 떨어진 731.82로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올라 750선을 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증시를 혼란에 빠뜨렸던 지난주 목요일 이후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건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 상승폭이 감소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나스닥을 포함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가운데 엔비디아와 메타의 주가가 3%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렸던 투자가 진정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반등했습니다. 시장의 공포감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장 초반부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10.2%나 폭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반등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악관도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나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ve seen recently is consumers remain resilient and business investment remains strong. Unemployment, while up from 50-year lows, is still low at 4.3%, and that's important. 하지만 장막판의 상승폭을 절반 가까이 반납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밤사이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보고서가 새로 발표됐습니다. 일본 엔화를 빌려 미국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의 지속적인 청산도 복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Consumer delinquency is starting to build up. You're seeing fiscal stimulus wearing off. So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would suggest to us that the global economy, the U.S. included, is going to slow down a little. 이에 따라 뉴욕 증시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놓고선 월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김대근입니다. 네, 슈가의 음주운전이 언제 적발됐습니까? 네, 그룹 BTS 멤버 슈가는 어젯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슈가는 어젯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는데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슈가는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는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슈가는 지난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소집 해제 예정인데요. 경찰은 슈가가 술을 마신 뒤 스쿠터를 본 배경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산림청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하동군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현장으로 가는 길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 파편이 흩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온 산림청 관계자는 2차 사고 예방과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뒤로 잠깐 보시면 소방 펌프 차량이 보이실 겁니다. 소방당국은 산림청 요청으로 추락 지점에 소화기 4대를 배치해 화재 발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헬기에선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서 산림청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조종사가 가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사고 헬기가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선에 걸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인근에 전기 단선 조치를 한 것으로 당초 알려졌는데 추락한 헬기가 추락하면서 고압 전선에 걸려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함양 산림 항공관리소 소속으로 기종은 프랑스 유로콥터가 제작한 소형 헬기 AS350입니다. 산림청은 현장 사고 수습 본부를 설치해 정확한 추락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동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지난 4일 새벽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신고 접수 1분 만에 출동해 비상 안내방송 송출을 요청하고 각 세대 초인종을 누르거나 전화를 해서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려던 8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여자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로 밝혀진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가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시간,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80대 남성 A씨가 경찰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 품 안에는 집회를 열기 위한 천막이 보이는데 이를 설치하려는 걸 경찰이 막는 모습입니다. 다른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도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집회를 열 수 없는 시간이라고 공지하는데 천막을 갖고 대치하던 A씨가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여자 경찰의 뺨을 후려칩니다. 할 수 없는 시간이 당황한 경찰들은 곧바로 제압에 들어갑니다. 난데없이 뺨을 맞은 여경도 흥분한 모습입니다. A씨는 경기도 의사회 관계자로 확인됐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생님은 잡기만 할게요. 경찰 공무원을 수행하겠습니다. 잡기만 할게요. 선생님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A씨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려고 한 시간은 새벽 5시 40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엔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개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천막과 현수막 등은 도로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시내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년 정도 노숙 생활을 했던 A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는데 피해자와 대화 도중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섯 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 오전 30대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5살 아이를 거꾸로 놓고 27분간 내버려두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아이를 구호해야 한다는 다른 사범의 요청을 묵살한 점 등을 고려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50분쯤 홍대에 있는 클럽 건물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에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중국 수영팀이 남자 400m 혼계영 종목에서 미국의 오랜 패권을 깨트리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금지 약물 양성 논란에 상호 비난전을 이어가며 뒤끝을 보였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수영 400m 혼계영 결승전. 중국팀이 마지막 자유형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3분 27초 4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60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64년간 왕좌를 지켜온 미국 수영 패권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其实我们今天的目标也就是要拿下这块金牌，去打破美国队对这个项目的垄断，然后我们也做到了。 문제는 중국팀의 친하이안과 순자진이 앞서 도쿄올림픽 때 도핑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자체 조사에서 약물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탓이라고 결론짓고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수영 황제 펠프스는 도핑에 걸리면 평생 출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중국팀을 저격했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자국 선수들이 평균 21차례 도핑 테스트를 거친 반면 미국은 6번에 그쳤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중국 반도핑 센터까지 공식 성명을 내고 금지 약물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육상 유망주 에리온 나이트는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은 오염된 육류 섭취 때문이라며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거리에 천막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천막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는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인데요. 노숙인들과 NGO 활동가들이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 천막을 쳤고요. 당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청소를 진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인과 이주민을 위한 주택을 더 지으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집 외벽으로 보이는 곳에 누군가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는데요. 대체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출신인 리오넬 메시의 집입니다. 스페인 환경단체 식물의 미래 소속 활동가들이 현지 시간 6일 스페인 이비자에 있는 메시의 집 외벽에 검은색과 붉은색 페인트를 뿌린 건데요. 단체는 성명을 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책임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벽에 2마리의 코끼리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네요.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 벽화가 영국 런던 남서부 첼시에서 공개됐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뱅크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작품임을 인증했습니다. 전날에는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의 큐브리지 인근 건물 벽에 염소 모습의 벽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스님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각기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포교에 집중하는 불교가 이번엔 스님들로 구성된 포교 그룹을 선보였습니다. 조계종은 예술을 전공한 젊은 비구니 스님들 10명으로 구성된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비텐스는 부다텐 스님의 줄임말입니다. 비텐스는 내일 개막하는 부산 국제불교 박람회 무대를 시작으로 노래와 플롯 등 문화 공연을 이어갑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중서부 출신의 진보 성향의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골랐습니다. 강경보수 색채가 강한 트럼프와 벤스 조합에 해리스는 진보의 선명성을 강화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필라델피아 유세장에서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소개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Pennsylvania, I'm here today because I found such a leader. Governor Tim Walz of the great state of Minnesota. 월즈는 일생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를 도와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습니다. I couldn't be prouder to be on this ticket and to help Vice President Harris become what we all know is very, very good for us to think about.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리스와 같은 1964년생인 월즈는 6.25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군에 입대한 뒤 사회에 나선 풋볼 코치를 겸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육선 하원의원을 거쳐 주지사 도전에도 성공했지만 야구 모자에 티셔츠를 즐겨 입으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한 월즈는 최근 방송에서 쓴 괴상한 트럼프라는 표현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처럼 번지게 했습니다. And these guys are weird on how they frame it. They are obsessed. And I said it the other day, the He-Man Woman Haters Club. I don't know where this is coming from. 낙태권 옹호와 성소수자 권익보호, 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월즈의 합류로 강경 보수인 트럼프 벤스 조합과 더욱 선명한 대비를 이룰 전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을 지키기 위한 카드로 읽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땡큐라는 글을 남기며 핵심 경합주 출신의 중도층 확장이 가능한 셔피로가 지명되지 않은데 안도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벤스는 민주당이 더 위험하고 과격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He's been one of the most far-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But I think that what Tim Walz's selection says is that Kamala Harris has bent the knee to the far left of her party, which is what she always does. 해리스 부통령이 진보 성향이 뚜렷한 월즈 주지사를 고른 건 극단적 좌파라는 트럼프 공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후보로 낙점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첫 동반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30분 연설의 상당 부분을 월즈 주지사 소개에 할애하면서 러닝메이트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선거는 트럼프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월즈 주지사를 소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피살된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가자 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서 차기 정치국장에 신와르가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사망한 지 엿새 만입니다. 하마스는 정치국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하니예의 뒤를 이어서 하마스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온 신와르는 작년 10월, 7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작전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